사실 이제 핵심은 수도권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개헌도 안 되고 선거제도 개편도 쉽지 않아서 핵심은 수도권에서 누가 얼마나 의석을 가져갈 거냐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최근에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걸 좀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46개 지역구 가운데 6석이라는 국민의힘 자체 보고서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보여지는 데가 강남, 서초, 송파 빼고는 없다. 이런 여론조사 꽃 아마 그렇죠. 저 사진을 보면. 아니죠. 저게 맞나요? 여론조사 아니 저거는 이제 국민의힘 자체 판세 분석인 것이고, 여론조사 꽃에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3분할되어 있는 세 곳,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 우세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판세 분석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위기를 좀 대응하려는 대비책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으로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일 소장님. 저는 지금 이제 이 판세 분석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그것이 뭐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그다음에 이 조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뭐 그게 그렇게 정말 100% 신뢰할 만하냐라는 걸 떠나서 네. 수용을 한 거죠. 했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는 비상 상황이니까 만든 거잖아요. 평상시면 평상대책위원장이. 아니 근데 그 과정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는데 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잘렸다 이런 정치부 기자들의 평가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전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 이제 맞아요. 여당이 뭐 17%가 넘는 격차로 그렇죠. 대패하면서 17.15. 대패하면서 이게 현재 수도권 민심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물론 한 지역의 재보궐 선거였지만 결국 수도권 민심이 이만큼 냉랭해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분석들에서도 수도권에 정말 여권이 여기서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회의감이 들 정도로 암담한데 여기에 대한 이제 쇄신과 어떤 혁신책 요구들이 분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조응을 사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뭐 인요한 혁신위를 구성을 했는데 혁신위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결국 그냥 종료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혁신의 어떤 수준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상황까지 몰고 간 거고 오히려 더 굉장히 큰 변화를 이제 겪으면서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결국 이런 구도 자체는 이건 객관적인 어떤 상황 분석에 저는 굉장히 부합한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아까 윤희용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정권 중간에 치러진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심판, 견제 성격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보통 여러 가지 조사들 보면 30% 중반대를 못 벗어나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여권 입장에서는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결국은 이제 선택한 것이 뭐 70년대생 한동훈이라는 인물한테 비상대책을 맡기는 비대위 체제 그리고 그걸 통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제 가장 큰 대책이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어떤 여권이 보였던 이제 무기력한 모습들 그다음에 어떤 그 집권 여당다운 어떤 책임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지난 앞으로 남은 100일간 얼마만큼 그것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믿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대책을 만들어낸 거죠. 일단은 그 대책이 성공하느냐 이제 다음의 수순인 거고. 네, 어쨌든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위기인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수도권 판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조사인데요. 저렇게 세 군데 말고는 전 지역이 지금 파란 물결인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민주당이 우리 선거 다 이길 거야라고 오판하면 안 되겠지만 긴장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열세다. 이 열세를 과연 50세 한동훈이 넘어설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한 내년 선거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뒤이어서는 에브리 CNR인가 에서 뉴스프리트하고 함께한 조사가 있는데요. 신당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선거 때마다 매번 제3지대 신당 출연을 하지만 대한민국 어쨌든 뭐 아주 강고한 양당 체제여서 성공을
활용을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다음 선거 때 뭐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떨 건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뭐 빅텐트 가능성도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윤희용 센터장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당의 성공 가능성.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제3정당이 지금 상황에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사람들이 정당을 선택하는 그 패턴,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내가 이 정당을 좋아해서 이 정당을 찍는다 보다는 네. 내가 정말 비호감 있고 싫어하는 그 정당을 막아줄 세력. 네. 을 선택하는 기류가 저는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3정당이 굉장히 좋아요. 지향하는 바가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 네. 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기를 찍는다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살려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정당이 사실 성공하기 힘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성공을 아예 못하느냐. 그래서 그 어떤 방식일지 모르지만 네. 그 1당과 2당에 버금갈 수 있는 기대를 보이는 정도의 세력을 보여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3정당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럼 얘네도 당선될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싫어하는 정당보다도 여기가 당선될 수도 있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이 초반에 네. 처음에 이제 0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의미 있는 이제 지지를 받는까지가 사실은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과 이제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이준석 신당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것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방식이 이준석 신당이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구태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실망이 이제 컸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준석 신당이 세력은 작지만 지향하는 바가 같고서 마음으로 지지하고 열어주고 하는 기류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지금도 아주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최근에 주춤한 이유들은 그래서 좀 색다른 모습으로 좀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는데 무슨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뭐 만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세력들과 연대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옛날 정당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합종연행 방식으로 그것을 유호정 누구지 그러니까요. 그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그다음에 뭐 이낙연 신당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서 좀 김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예.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것을 신선한 마음으로 감각이,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일정 수준까지는 힘들더라도 그 가치를 새로운 스타일로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 그런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의 이후에 가면 모르겠지만 초반부터 그렇게 하게 된다면 네. 이도 저도 좀 안 될 수 아닌 것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에브리 CNR이 뉴스피릿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인데요. 내일 당장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33.1, 국민의힘이 29.6,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 9.2, 이준석 신당이 10.5.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걸 보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신당이 필요하다가 40%,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다가 53%. 관계자가 직접 나와 계십니다.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필요하지 않다가 53%이긴 하지만 필요하다가 40%이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마 이게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렇게 보도되면 보시면서 네. 좀 혼란스럽게 느끼실 게 신당을 지지하겠다, 신당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기존의 양당 체제 싫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큽니다. 네. 이게 뭐 40%대 53%라고 해서 신당 필요 여론이 40%가 적은 거냐 아니죠. 굉장히 그 수치가 만약에 지지로 연결된다면 네.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선거를 해보면 제3당들의 득표율이 그렇게 높으냐?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네. 그렇지가 않았죠. 이게 이제 모순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게 뭐냐면 아까 윤희용 센터장 설명 중에 그 반대 투표 얘기가 나왔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선거를 뭐
그 단순하게 분류하기 좀 그렇지만 지지 선거 투표와 반대 투표 두 가지를 일단 흐름 봐. 지지 네. 투표라는 거는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정당 투표를 하는 무조건 그것이 이렇게. 주류. 그래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해온 정당들이 뭐 동물복지당 뭐 이런 당들이 EU 의회에 막 진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되지. 녹색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와도 관련. 그것이 선거제도하고도 당장 몇 석을 얻고 당선되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정강 정책 네. 비전 갖고 있는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늘어났을 때 네, 가능한 네, 건데 네. 이제 이게 주류인 흐름이 되면 제3지대 이런 신당 필요 여론이 실제로 신당으로 지지로 연결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현재 정치가 너무 강력한 대결과 대치 정치로 흘러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서로 반대 투표를 합니다. 아까 말한 저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사실은 둘 다 싫은데 더 싫은 쪽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투표할 때는 제3당에 투표하면 뭐가 돼요? 사표가 되죠. 사표가 되죠. 왜? 내가 제3당에 투표하는 순간 내가 싫어하는 저쪽이 당선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또 내가 더 싫은 차악의 차선은 그렇죠. 네, 차선을 이게 투표를. 실제 투표에서는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3당의 실질적인 득표력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예측을 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총선에선 그게 아마 또 저는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은 안 돼, 뭐 윤석열 정부는 안 돼. 이 심판의 어떤 정서가 워낙 강하게 네, 네.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슷할 건데 대선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미 내용 면에서는 실현된 거죠. 외피는 기성정당의 외피를 입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 외부에서. 맞아요. 보수정당 출신인가요?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지금 실제 네. 민주당에서 해오셨지만 사실은 기초단체장, 광단체장하고 정당 안에서의 정치적인 역정 전혀 쌓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됐죠. 그러니까 기성 정당의 안에 있는 분들의 그때 경쟁에 나왔던 뭐 경선 주자들 선수 합치면 수십 선일 거예요. 이분들하고 해서 영선에 뭐 전 장외에 있던 네. 분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네. 당 대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당을 접수해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3당이 만약에 차기 주자 유력한 비전과 희망이 있는 차기 주자를 안고 시작할 때는 네. 진짜 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제3당의 어떤 판도 변화가 실현될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꽉 채워진 서로의 반대 투표가 너무 강해서 네. 제3당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솔직히 말하면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수학 문제 잘 푸는 뭐 수학 공식을 뭐 잘 알아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 한동훈 장관의 연설 내용을 보면 전 특별한 감동은 없더라고요. 그냥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설을 잘하려고 엄청나게 연습은 했으나 특별하게 어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 한동훈 장관 표현에 따르면 동료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연설은 아니었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는 어떤 연설문을 내놓을지 그것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